학교 문법이나 일반적인 문법에서 품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왜 품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팔품사 하면 이걸 좋아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억지로 외워야 되고 실제로 팔품사 때문에 영어가 첫인상이 나빠져서 영어를 싫어하겠다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럼 품사가 실제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품사는 단어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다. 모든 단어들은 문장에서 그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품사라고 불리우는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이 품사의 정의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바꿔보면 같은 말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좀 말을 바꿔서 이해하시면 우리가 왜 품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단어는 자신이 속한 품사에 따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단어, 영어 단어의 품사를 알면은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예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I proud of you. 이 문장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 단어는 오로지 동사 단어뿐입니다. 문장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의 단어는 오로지 동사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proud라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품사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단어의 품사를 알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8개의 품사, 8개의 품사를 모두 암기하고 각각의 품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막 밀려오실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8개의 품사, 저희가 8개의 품사를 다 외우라고, 처음부터 다 외우라고 말씀드리질 않아요. 딱 네 가지만 특별한 형태로 정리해서 네 가지만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두면 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8개의 품사를 외우는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품사 편입니다. 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8개 품사를 그냥 지금 확실하게 외워버리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가능하면 저희는 외워야 될 양을 좀 줄이고, 외울 거는 분명히 외워야 되지만, 가능하면 외워야 될 양을 줄이고,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결정적인 단서, 앞으로 저희가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8개 품사를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 대신 4가지, 반으로 뚝 줄여서 4가지를 먼저 기억해 두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거나 4가지를 골라서 기억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가지는 바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입니다. 그것도 형태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동사에서 화살표, 명사, 형용사, 부사. 왜 굳이 저희가 이렇게 정리했는지는 차차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뒤에서 굉장히 자세히 나오게 될 거지만 오늘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네 가지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많이 쓴 단어들이고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굳이 이 네 가지를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또 이 형태로 소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의미어, 기능어라고 해놓고 참고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의미어, 기능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의미어, 기능어라는 개념이 언어 자체를 이해하고 또 언어 자체를 습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이걸 말로 설명하면은 너무너무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에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요 네 가지 품사를 설명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의미어 기능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미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요. 기능어라는 것은 어, 단어들이 의미가 없는 단어가 있지는 않겠지만 모든 단어가 의미가 있겠지만 문장 속에서 그 단어의 역할이 의미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기능적인 쪽에 더 큰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연결 같은 것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의미어와 의미어를 연결해주는 기능 같은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접속사예요. 오히려 전치사라는 개념은 이게 왜 연결인가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치사를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전치사를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는 대표적으로 의미어입니다. 의미어. 이 네 가지가 바로 의미어예요. 근데 자, 의미어와 기능어의 특징, 두드러진 특징 중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의미어는 계속 새로운 단어가 계속 생겨납니다. 계속 만들어져요. 그리고 단어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의미어들을 오픈 클래스라고 그래요. 열려 있다는 거죠.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유입됩니다. 단어가 점점 많아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 있고요. 앞으로 100년 후에도 엄청난 단어들이 생기고 또 사라질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의미어입니다. 즉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많아지고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외워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반면에 기능어는 닫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closed class, 오픈 클래스와 반대 개념으로 closed class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단어가 생기질 않아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아마 여러분들이 현재 영어에 사용되는 전치사, 접속사 외에 추가로 생기는 단어가 거의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게 바로 기능어죠, 기능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를 의미어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의미어 중에서는 명사, 형용사, 부사 단어는 계속 생겨나야 됩니다. 점점 많이 필요해요. 매번 이런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누군가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면 외워야 될 단어들이 너무 많아지죠. 언어를 배우기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주 놀라운 테크닉, 정말 재밌는 테크닉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영어에는 동사를 변신시켜서 새로운 명사를 만들어내는 방법, 동사를 변신시켜서 새로운 단어,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 동사를 변신시켜서 그 동사를 부사처럼 쓰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문법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뒤에서 배우게 될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핵심 개념입니다. 즉 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를 변식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쓰는 거예요. 동명사도 바로 뭐냐면 동사를 변식해서 명사처럼 쓰는 테크닉입니다. 분사는 동사를 변신시켜서 형용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개념은 영어의 영어 문법과 영어 활용도에 있어서 50% 이상을 차지한다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일단 이렇게 동사를 변신시켜서 이런 새로운 단어들, 의미어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이미 이 개념들을 알고 계신 분들도 이 개념이 쉽게 정리가 되겠지만 부정사나 동명사 분사를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이후에 이제 뒤에 가서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문법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부정사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다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세 가지 용법? 예전에는 이거를 달달 외우게 하고 그 용법을 구분하게 하는 시험 문제가 잘 나왔었는데요. 그 세 가지 용법이 뭔지 알고 계세요? 네, 바로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네 가지 품사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동사를 명사처럼 형용사를 부사처럼. 부정사가 바로 그거였죠. 동사를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사용하는 것. 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은 바로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구와절이라는 개념이에요. 구와절.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단어만 가지고 문장이 분석되는 게 아니고요. 단어의 모임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에 대해서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명사구니, 효용사구니, 명사절이니, 형용사절이니, 부사구니 하는 말. 그 말들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어들이 모여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할 때, 단어들이 모여서 효용사 같은 역할을 할 때, 단어들이 모여서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명사구, 효용사구,
부사구 혹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동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냐 절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 보통 학교문법에서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고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좀 더 쉽게 동사가 있고 없고로 구분하시라고. 동사가 없으면 구입니다. 단어들이 여러 개 모여서 영사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동사가 없으면 구예요. 단어가 여러 개 모여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사가 있으면 절입니다. 절. 그러면 주어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사가 있으면 주어는 항상 있는 거다. 동사가 있으면 주어는 항상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단, 구냐 절이냐의 판단은 동사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구하절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